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후회보다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 제 인생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원래 저는 결혼 생활을 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제가 아이를 가지는 걸 바라시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제 생각을 많이 반영해 주셨죠. 저에게는 아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 남편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 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교수가 된 저는 더 많은 꿈을 펼치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뒤에서 밀어주겠다며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했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와인잔을 내밀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며칠간 몸이 피로했던 저는 남편이 건네준 와인을 마셨고 분위기를 조성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꽤 많은 와인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셨는지 전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술을 잘 못하던 제가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평소 주량 이상을 마시게 된 거였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왜 저에게 와인잔을 건넸는지 눈치챘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남편의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간 아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몸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검사한 결과 선명한 두 줄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었죠. 집안의 경사라며 저에게 축하한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제 고민을 알아주지 않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너무 서운했었어요. 기뻐하는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자 시모는 인생이 원래 자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면서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니? 원래 다 그런 거야.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네가 교수인 것보다 뱃속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그때 가서 원하는 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도록 해라. 내 아들이 능력이 됐는데 너까지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 나는 네가 교수인 것만도 자랑스럽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겠니? 비는 못 속이는 거 알지? 너무 우울해하지만 말고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너를 또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내가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제 기분을 전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제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단 한 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저에게 관심을 주었죠. 어느새 저도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제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서툰 육아에 시달리면서도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를 바라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웠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만큼 모성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꿈꿔왔던 삶은 아이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잠깐 들렸을 때 시모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방에 들어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큰 걸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서둘러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차에서 짐을 다 빼지 않았는지 기저귀가 방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차라리 제가 빨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가 트렁크를 열고 기저귀가 들어있던 가방을 꺼내 드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시모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상당히 불만 섞인 얼굴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싫다고 난리를 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잠깐 엿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엄마가 아이 하나만 가지면 바랄 게 없다고 하도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신 계획을 세웠지만 둘째는 정말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셔도 이제는 제가 싫으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아이를 하나만 가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원래 둘은 나이야 훨씬 더 키우기가 수월한 거라고. 나중에 내 말 안 들은 거에 대해 정말 후회한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 사람 몰래 구멍 뚫어서 임신 계획 세운 것도 얼마나 살 떨렸는지 알아요? 이 사실 알면 바로 이혼이라고요. 저 사람도 둘째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둘째 바라면 셋째가 보고 싶다고 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평생 육아만 하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저 하나만 낳은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더니 그 한을 저 사람한테 풀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네가 외롭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나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 너는 그렇지 않잖아. 엄마 말대로 손주 하나만 더 가지는 걸로 하자. 이번에도 피임 물건을 몰래 뚫어놓고 임신 계획 세우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제가 임신을 했던 게 그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 임신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꾸민 거야? 당신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평생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당신이 훨씬 더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지. 결과는 나쁘지 않았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당신한테 비밀로 한 건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게 될까봐 그런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는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생기는 거다. 내 말 들어서 지금 너도 행복해하고 있잖아. 남들은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데 너는 한 번에 임신했으면 그것도 축복인 거야. 어차피 전부 다 밝혀지긴 했지만 지나간 과거고 너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로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둘째 계획이나 세우도록 하자. 하나만 낳으면 후회한다니까. 이왕 키우기 시작한 거 연년생으로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지나간 일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 생각으로 밀어붙인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배우자 아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나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 버렸는데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내가 당신 마음 모를 것 같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당신이 알면 당연히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화가 나고 서운한 건 알겠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임신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가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뒤따라온 남편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모의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의 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모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모든 걸 통제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집에도 오지 않고 내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직접 찾아와야 얼굴을 보여주는 거니? 너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해서 일을 꾸몄다는 거에 지금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 품 안에 안겨있는 채유리가 존재했겠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어머님 덕분에 채유리가 제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만큼 저도 많은 걸 잃게 되었다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신의 계획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요. 제가 그이랑 결혼하려고 교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그이만 행복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셔놓고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셨잖아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이한테 시켜서 저를 임신하게 만든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단순 제품 불량으로 인해 임신이 된 건 줄 알았지. 일부러 임신을 시키려고 조작해서 아이를 가지게끔 계획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다고요. 지금 제유리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단 어머님과 그이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둘째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하시려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을 멀리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어머님 얼굴을 안 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이와도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든 건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재율이 낮잠 잘 시간이라 재워야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문도 열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면서 대들어? 교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돈도 쥐뿔도 못 버는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아들 집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시모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거리시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남편 카드 내역서를 집어들어 펼쳐 보셨어요. 한참 동안 뚫어지게 카드 내역서를 쳐다보신 시모는 저에게 결제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어요. 왜 사용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한 게 있기라도 할까봐 계속해서 물어보셨고 왜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막힘없이 얘기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지압봉 3,000원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친정에 잠깐 들렸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하나 사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드 청구서를 돌돌 마시더니 돈도 못 버는 게 씀씀이만 해프다고 자기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은 돈으로 저희 엄마 지압봉을 사줬다고 청구서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시모의 순간적인 행동에 그대로 당해버린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한 곳에 3,000원을 지출했으니 2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제 양뺨을 또다시 청구서로 올려 치셨습니다. 저희 엄마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왜 뺨을 3대나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유를 몰라 분노한 표정으로 저도 청구서를 빼앗아 똑같이 3대를 대갚아주자 넋나간 듯 휘청거리다 다시 제 뺨을 올려 치시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어 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진 시모는 오늘 끝장 볼 줄 알라며 양팔에 옷을 걷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달려드시려는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사람은 저희 엄마였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신 엄마는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린 뒤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셨던 엄마가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변해 버리셨어요. 시모는 분노한 엄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시모가 제 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뒤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시자 시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지나간 일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의 딸 얼굴에 손을 댄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제 딸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반성하시고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저한테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뺨을 3대나 올려 붙여요? 제가 가지고 온 처짐이 뭔 줄 아세요? 김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만 준비해서 싸온 음식들이라고요. 사돈은 내 딸을 위해 뭘 해줬는데요. 자식만 가지라고 했지. 막상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뻔 했겠어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희선아, 짐 싸라.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 김서방 튀어오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시모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희 엄마한테 부탁했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대충 듣게 된 남편은 퇴근 후 저희 부모님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사돈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서로 가족이 됐으면 한쪽 의견에 치우치는 게 아닌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계획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잘 했어야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해결하라고? 내 딸이 벌써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자네 얼굴에 뺨을 3대나 올려치는 걸 사돈이 목격했어도 좋게 해결했을 것 같나? 내가 현관문을 열고 두 눈으로 본 장면이 뭐였는지 알아? 사돈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내 딸을 내려치려 했다는 거야. 내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더 큰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자네도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내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제품을 뚫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 그것도 사돈이 계획한 거라며? 이럴 거였으면 내 딸과 왜 결혼한 거야? 자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아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왜 일을 더 크게 만드시려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만하자니까요. 저도 정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희선이도 이런 식의 삶을 원한 건 아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더러워서 정말 사위 노릇 못 해먹겠네요. 법적으로 하던 알아서 하세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건데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더니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는지 오히려 저희 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제가 맞을 짓을 했다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 있던 화분을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 깨버린 뒤 뛰쳐나갔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가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았어요. 그날 이후 앞으로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심각한 상황에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을 한 남편이 저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이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강사로 일하다가 모 대학교 교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저를 초빙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었죠. 시모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하라고 저를 통제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자유로워지자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교수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은 어느새 2년이 흘러버렸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로 잊고 살아온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시모가 울상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놈은 뭐가 문제인지 데려오는 여자들은 죄다 물건이었지 뭐냐. 맨날 여자한테 돈만 털리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크게 물려서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다.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너를 몰라봤나 몰라.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진짜 포기각서까지 쓰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구나. 더군다나 너희 시아버지였던 그 양반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에 화재가 나서 지금 사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일들을 계속 회상하게 되고 너와 좋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 내 손자는 잘 지내고 있고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그때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더니 이번에도 연락 없이 오셨네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 삶을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때 너무 생각이 없었다. 지하봉 살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꼬투리 잡아서 너한테 화풀이한 내가 멍청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벌써 못 볼 걸 다 본 사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잘 크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희선아,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돈이거든. 많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라도 빌려주면 좋겠는데. 너희 집안이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잖아. 우리 아빠가 공장 부도나고 나도 지금 만나던 여자한테 물려서 돈 다 털리고 지금 길에 나앉을 판이야.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 아, 기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설치는 거실에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실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안마 의자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뭐? 저 안마 의자가 3천만 원이나 한다고? 아니, 무슨 안마 의자를 3천만 원이나 주고 산대? 너 돈이 꽤 많나 본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는 거니? 제가 그때 지하봉 3천 원짜리 사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금 들여서 저희 부모님 해외에서 제일 인기 많은 제품으로 하나 장만해 드렸어요. 이제 본래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집안이 망한 걸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구걸하는 건데? 우리 서로 남남 아냐? 시모는 3천만 원짜리 안마 의자 살 돈은 있으면서 1,000만 원도 빌려줄 수 없냐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리려 하자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 자식 보려고 온 건데 왜 막냐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바탕 난리 나자 거실로 나오신 엄마가 시모와 남편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시더니 주방에서 다듬던 팔을 가지고 나오셔서 남편과 시모에게 사정없이 휘두르셨어요. 엄마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대파로 양뺨을 올려치셨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자 남편과 시모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이런 상황을 알린 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사전 차단을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괜히 또 문제가 커질까봐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까지 가야 한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2년 뒤에 찾아와선 저와 다시 시작하던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억지를 부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던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진 삶을 보면 제 속이 후련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제 삶에 관여할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상에서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30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신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준 곳이라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무장님을 보조하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무장님이 그만두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분께 추천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6년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님께서 학교 후배랑 같이 사무실을 차려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후배가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답니다. 예비 남편은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죠. 사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저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무장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었어요. 선배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들어보셨던 적은 없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 네. 우연히 선배님이랑 식사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눈에 반해서 선배님께 같이 일하자고 엄청 졸랐어요. 덕분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님도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서. 아마 그때 이슬 씨께서 남자친구가 계셨어가지고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슬 씨,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없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딱 보여드릴게요. 남자친구는 반반한 얼굴과는 다르게 연애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항상 순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일을 할 때는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호감을 표현한 이유로 계속해서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진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내내 저도 너무나 행복했죠.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죠. 이슬아, 사실 우리가 오래 만나기도 했고 정말 잘 맞잖아. 나는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일 이렇게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것보다 같은 집에서 자고 깨고 싶다. 정우 씨, 나는 아직 지금의 생활이 좋아. 결혼하면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결혼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아. 정우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은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아, 그래? 그 마음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결혼한다면 꼭 나랑 하는 거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이른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딱히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평소 데이트를 할 때도 많이 비춰졌죠. 특히나 남자친구는 자주 저희 부모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지방이라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자주 보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살갑게 대해줬어요. 부모님 역시 외동딸인 저 하나밖에 없었던 터라 아들같이 살갑게 대하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휴가 같이 여행 가실래요? 요즘 여행 코스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슬이랑 저랑 휴가는 맞춰서 쓸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무슨 우리가 거길 껴. 됐어.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그러고 보니 정우는 요즘 많이 바쁘지 않아? 이슬이가 말하는데 일도 많고 정신없다고 하던데. 네, 요즘 많이 바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식사 자리는 빼놓을 수 없죠. 아유, 참. 정우는 참 살가워서 좋아. 이슬이는 좋겠네. 이렇게 살가운 남자친구도 있고. 에이, 어머님. 제가 더 축복이죠. 이슬이도 만나고, 이렇게 너무 좋으신 어머님, 아버님도 만나고요. 어머, 어쩜 이슬이보다 정우가 더 우리 아들 같다. 그치, 여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정우야, 우리 이슬이 잘 부탁한다. 얘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네가 좀 고생할 거야.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는 철 좀 들겠지.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충분히 철 들었어.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어요. 항상 세 식구만 단촐하게 식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남자친구가 함께하니 식사 자리도 더 활기차고 즐거웠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성격을 보고 시부모님도 괜찮으신 분일 것 같다며 좋아하셨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가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랐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고민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슬아,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무섭겠지만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아이 낳자. 정우 씨, 사실 나는 좀 걱정되고 두려워.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아니야, 이슬아.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야. 내가 정말 잘할게. 사실 너랑 꼭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별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 그렇지만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니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 낳자. 나랑 결혼해줘. 정우 씨, 나 너무 걱정되고 두렵지만 정우 씨 믿고 함께 해볼게. 남자친구는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크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대화로 잘 풀어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생각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결혼을 대찬성하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문제는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던 시댁이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나머지 저는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정우 씨, 혹시 시댁에서는 별말 안 하셔? 그래도 배가 더 나오기 전에는 한번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그게 말이야. 이슬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집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엄청 보수적이시거든. 갑작스럽게 들으셔서 약간 놀라신 것 같아. 지금은 당장 보겠다고 말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상황이 많이 나쁜 거야? 시댁에서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아, 반대라기보다는 놀라신 거겠지. 아무래도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아셨지만 임신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놀라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잘 얘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자리 만들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심시켜주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변호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전부터 남자친구를 통해서 시댁 식구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들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모난 격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대학을 다녀 로스쿨을 졸업해 시험도 바로 합격을 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남자친구였거든요. 남자친구가 변호사가 되던 날은 거의 동네 축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의 희망이었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놀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부모님이 이슬이 보겠대. 마음이 이젠 좀 괜찮아지신 모양이야. 이슬아, 많이 걱정했지? 워낙 촌사람들이셔서 약간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 그래도 내가 잘 설명했어. 이슬이 만나보면 마음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거든.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게.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여기로 올라오시지는 못하시고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뵈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럼 괜찮을 거야. 어른들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날은 내가 천천히 운전해서 가볼게. 그렇게 식사 자리를 약속한 날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덧까지 시작해서 정신도 없고 몸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겨우 만나보겠다고 한 자리를 파할 수 없어 꿋꿋하게 견디고 갔죠. 몇 시간이 지나고 도착한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지방까지 들어오라는 말씀 없이 바로 식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어쩐지 그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자리를 옮긴 곳은 집 근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장이슬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우랑 과일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슬이 예쁘지? 여기 온다고 입덧 하는데도 다 참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누가 운전했는데? 내가 했지. 이슬이는 임신 초기라 오래 운전하면 안 되잖아. 정우야, 여기 오는데 네가 다 운전한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게 안 본다니까 굳이 데려오겠다고 해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먼 거리를 좀 바꿔서 운전하면서 와야지. 아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정우 씨가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해서요. 그래. 임신 초기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와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다고 이슬이도 얘기를 해서. 암튼 이건 이슬이가 고르고 골라서 사온 선물이니까 한번 봐봐. 그깟 운전 한번 한다고 몸이 나빠지니? 에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애가 더 피곤하겠네. 엄마, 이슬이한테 뭐 궁금한 건 없어? 네, 어머님, 아버님.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건 없다. 네가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너무 말하길래 한 번 본 것뿐이야. 엄마랑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먼저 가볼게.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시어머님께서는 저의 말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쁘다며 가야겠다고 하고 바로 나가셨고, 저는 부랴부랴 인사를 했죠. 그렇지만 그 인사도 받아주지 않으신 채 아들한테만 살갑게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부모님이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올라오는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이슬아. 약간 충격이긴 하지만 괜찮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약간 편견이 있으셔. 그래도 이번 한 번 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야지. 어머님, 아버님은 날 정말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셨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약간 고지식하신 분들이라 그래. 어릴 적부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다 보니 쉽게 바뀌지 않으신가 봐. 그래도 이렇게 만나러 나오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수학이긴 하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노력을 해볼게. 오늘 정말 고마워. 고생 많았어. 입도 또 하는데 몸도 힘들었을 테고.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정우 씨 부모님 뵈니 다행이다. 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앞날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집에 온 후 며칠 후 갑자기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받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나 정우 엄마예요. 이번에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혹시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저는 시간 괜찮아요. 어머님 편하신 곳에서 만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데리러 갈게요. 운전하고 올라갈 거라서 가다 보면 점심은 넘을 텐데 점심 이후에 시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올라오시고 연락 주시면 저도 바로 맞춰서 나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별말은 안 하시고 저에게 시간을 내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에게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다는 사실에 놀라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얘기했죠.
정우 씨, 아까 누가 전화 왔는지 알아? 어머님, 나한테 전화하셨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 엄마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전화했구나. 그래, 이슬이 한번 보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건데 벌써 엄마 마음을 휘어잡았나 보다. 그런가? 그래도 갑자기 시간 내서 만나자고 하시니 좀 걱정이 되긴 하네. 걱정돼? 아, 그러면 내가 같이 만날까?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잘 말할게. 아니야.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시니까 정호 씨한테 별말 안 하고 나한테 만나자고 하신 거겠지. 일단은 이번에 나만 어머니 만나볼게. 그래, 별말은 안 하실 거야. 나도 처음에 이슬이 전화 달라고 하길래 약간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임신도 하고 그랬으니 여자끼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시부모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약간은 풀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날이 오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를 타자마자 어딘가로 바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해주셔서. 뭐, 괜찮아요. 나도 뭐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아,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세요? 나는 정우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정우 동생들도 있긴 하지만 정우는 더 어려운 시기에 낳아서 더 힘들게 키웠다고. 정우는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학원 하나 보내지 않고서도 로스쿨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있나요? 아, 네. 정우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정우는 우리 집 자랑거리고 보물이에요. 정우가 공부만 해서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 아직 현실을 많이 몰라요. 그렇지만 똑똑한 아가씨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 처음 아들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워낙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냥 아무나 만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결혼이란 건 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나도 정우 아빠도 무척이나 놀랬어요. 아, 네, 이해합니다. 정우 씨가 한 번도 속썩인 적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내 말에 반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니 정우가 연을 끊겠다면서 얘기도 했어요. 네? 정우 씨가 가족들이랑 연 끊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정우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쪽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정말 정성으로 키웠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로 아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게 맞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차가 멈춘 곳을 보니 왜 그런 얘기를 꺼내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부인과 앞에 차를 세우셨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쪽은 똑똑하고 현실도 잘 알고 있으니 내 마음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지워줘요.
정우한테는 자연유산 되었다고 하고 제발 나이 지워줘요. 네? 저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이미 낳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그쪽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 고되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어머님, 이건 저랑 정우 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저희는 나을 겁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 계속해서 제가 거부를 하자 시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이미 깜짝 놀란 상황에서 시어머님은 내려서 보조석 문을 활짝 열고선 제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셨죠. 어머님, 머리 놓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 내가 왜 당신 어머님이야? 당장 가서 아이 지워. 네가 안 지우면 이렇게라도 괴롭혀서 떨어지게 해야겠어. 진정 좀 하시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머님. 좋은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너랑 나는 이제부터 악연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니? 너나 나나 서로를 위해서는 지금 치우는 게 맞는 일이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가. 어머님,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세요. 언감생심 누굴 넘보는 거야? 너랑은 이미 틀어진 사이야. 이렇게 고집해봤자 뱃속의 아기가 축복이나 받을 수 있겠니?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을 좀 보고 생각하라고. 시모는 제 머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입덧에 고생을 하면서 기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시모의 행동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어요. 이슬아, 너 이게 뭐야? 당신 뭐야? 이건 놔! 아, 이 여자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됐네. 나 정우 엄마입니다. 정우? 정우 어머님 되세요? 아니 근데 왜 우리 딸 머리채는 잡습니까? 아니 급도 낮은 애가 감히 저희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채 잡는 것으로 끝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셨길래 임신했다며 결혼하자고 졸라댑니까? 착각하시는 모양이신데요. 결혼은 그쪽 아드님이 먼저 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왜 부모님이 결정하나요? 그건 애들이 직접 결정을 할 일이지 부모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요. 그쪽 딸은 뭐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은 모양인데 저는 아닙니다. 변호사 아들이 꼴랑 사모직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갖춰진 거 하나 없는 애를 뭘 믿고 결혼을 시켜요? 전 절대 결혼 못 시킵니다. 거기다가 저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급이 낮은데 욕심 부리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나마 엄마는 좀 말이 통하네. 네, 저희 아들은 억대 연봉에 잘 나가는데 그쪽 따님은 사무직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사처럼 변호사 사이 얻으려면 사무실 하나 정도는 내준다는데
그런 거나 가능하시긴 하겠어요? 시모는 말리는 엄마를 밀치고 저의 팔을 잡고 다시 산부인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같이 올라오셨죠. 병원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죠. 직원들은 엄마를 향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대표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장님이랑 약속 있으신 건가요? 바로 불러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잠시 들렸어요. 원장님, 지금 바쁘신가요? 아, 아닙니다. 대표님 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엄마에게 깍듯이 대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가관이었죠. 곧이어 원장님이 서둘러 나오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진료 보시러 오셨나요? 아, 저는 아니고 우리 딸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요. 혹시 몸 상태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언제든지 진료 보실 수 있죠. 먼저 진료실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슬아, 먼저 진료실 들어가 봐. 정우 어머님도 일단 오늘은 댁으로 돌아가시죠. 나중에 다시 만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다음에 얘기를 하자며 시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벙찐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셨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의 충격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아 저는 며칠을 열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에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보내야 했죠. 임신 초기 상태였지만 몸도 마음도 매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유산 사실을 알고 난 남자친구는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당신들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슬이 내가 정말 귀하게 키웠어. 너희 집안 배경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잘 살고 못 살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한 거였어. 근데 너희 부모님이 한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이제 그만 우리 이슬이 만나게.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 이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슬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이슬이 유산하고 상처도 너무 크고 지금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 엄마와 아빠는 그날 이후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차피 시댁 쪽에서도 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와 함께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정말 황당해 하셨죠. 아이고, 제가 이런 집안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네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잠시 실례를 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이미 결혼 얘기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아유, 끝나기는요. 저희 결혼 다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이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성하라. 저희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따님과 결혼 진행하시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이유가 뭐죠? 산부인과에서 제가 대표라 불려서 그러신 건가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찌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화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우리 애가 이렇게 결혼을 원하는데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유가 없다니요. 이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저희는 그쪽 아드님과 저희 딸 결혼시킬 생각 주어도 없습니다. 절대 결혼은 반대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유, 사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실 엄마라면 이런 거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갑자기 임신했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 그때 행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더더욱이 안 되겠으니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 집 뒷조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강남에도 건물 몇 채가 있을 정도였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던 병원 역시 엄마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시모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태도가 강경하자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 역시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죠. 나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 주셨어요? 어떻게 연락하다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도 못하니? 이제 결혼 준비 슬슬 해야지.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된다. 어머님, 저 정우 씨랑도 헤어졌고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그만 연락하세요. 헤어지다니? 너는 우리 가지고 장난한 거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바람대로 저 아이 유산했고 정우 씨랑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다시 만나렴. 나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쳐야지. 어머님, 아니 저기요 아주머님. 저 그쪽 아드님이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요. 결혼도 안 한다고요. 그 난리를 겪고서도 만날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 금 나누면서 평가는 집에 누가 시집을 가고 싶겠냐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니?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 그런 거라 생각하고 한 번은 참으마.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드님 평생 옆에 끼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아드님 오늘도 저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그건 속상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빌고 있어? 남의 자식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모르셨나 보네요. 앞으로 피눈물 흘릴 일 많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남자친구는 며칠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빠가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면 다시 찾아와 비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께서도 오셔서
남자친구를 끌고 가기도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며 아직도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가와는 연을 끊겠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은 아들만 믿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결국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용기 내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가족이 그리웠죠. 택시를 모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늘 컸었네요. 그래도 밝게 키워주신 덕분에 구김살 없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 동네에서 저를 죽고 못 살게 쫓아다닌 동네 오빠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완전 남의 편이 되더군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저희 집 형편은 그저 저 하나만 먹이고 입힐 딱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네 집은 동네에서도 제일 유복한 환경이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열심히 일군 회사가 잘 되어 좀 잘 살게 된 케이스였어요. 큰 중견기업의 하청을 도맡아 하는 회사였죠. 그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제가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누나나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전 넘어가게 되었네요. 본격적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 고생문이 열리게 되었죠. 각오는 했었지만 대단했어요. 본데 없이 자란 것이 남자 하나 잘 꼬셔서 이 집안에 발을 들였으니 비리 아들이라도 낳아야 한다. 알겠니? 그거 아니면 볼 게 뭐가 있어 니까짓 게. 어쩌다 우리 아들 눈에 들어서는. 하여튼 오늘 중으로 이불 빨래 다 해놓거라. 본데 없이 자랐다니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절 예쁘게 키워주셨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 엄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본데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꼬락서니? 말 대답이라뇨. 어머님께서 저한테 항상 인격 모독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말대답이야. 아주 웃겨. 희성이한테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해야겠네. 아님 내가 교육을 시켜야 하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남편의 누나는 딱 그 말이 맞아 떨어졌어요. 어려서 오냐오냐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도 의대를 들어갔죠. 그런 시누이의 콧대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딸은 의사에 아들은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 집의 식모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시어머니의 시중에 시누이 시중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네요. 결혼 초반엔 남편이 저를 무척 애지중지하였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으나 남편은 저를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금세 시들시들해져만 갔죠.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남편의 애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식어가는 게 느껴지자 제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막막했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님 심부름만 했는데. 그게 네 할 일 아니야? 꼭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한테 찡얼대야겠냐?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어? 어? 미안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냐? 자기 개발 좀 해. 그러니까 맨날 누나나 엄마한테 무시만 당하지. 내 친구들 와이프들은 똑똑하고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너만 보면 답답해, 알아? 내가 미쳤지. 너랑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별도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 이거예요? 기막혀 정말. 억울하네요.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처럼 하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똑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그런 변한 모습을 보고 좋아했죠. 저희가 갈라서길 바라셨거든요. 한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 아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혼할 수도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절 무시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였죠. 희주네 병원 가서 검진 받거라. 희주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우리 귀한 손주인데 아무 병원이나 다니게 할 순 없지. 네, 그럴게요. 아직은 초기라서 몸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너무 좋으시죠? 바라던 손주가 생겼잖아요. 아들이어야지 무조건. 딸이면 쓰냐? 그리고 애 생기기 전에 그렇게 희성이 보고 끝내라 했거든. 기어이 애를 만들어. 에휴.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뱃속에 아가가 듣겠어요. 이제 말씀 가려해주세요. 저 홀몸도 아니니까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아주 애 2번 가졌다간 시엠이 잡아먹겠다.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냐? 참나 기막혀서. 어디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겠냐? 시어머니는 은근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지만 물거품이 되었죠.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제 아이도 낳고 살면 조금 저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뒤엎었을 테지만 그땐 왜 이리 여리기만 했는지.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손주인데 아들, 딸 상관없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딸이든 아들이든. 기대는 무슨? 우리 희성이만 쏙 닮아야 하는데 머리는 희주 닮아도 좋고. 너 볼 거 뭐가 있냐? 안 그러냐? 어쨌든 희주네 병원으로 옮겨.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셨지만 막상 제가 임신을 하자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한테 너무 죄스러웠어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마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애한테 미안한 마음 가득이었죠. 자기는 안 기뻐? 우리 애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 혼자 애 만들었니?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남들 다 가는 애인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런 거 신경 쓰게 생겼냐? 그래도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이랑 너무 달라, 알아? 아주 어머니 판박이야 자기도. 이제 대놓고 우리 엄마 욕하는구나. 네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애를 쫓아다녔다니. 아유. 남편은 아이가 생겼어도 저에게 무심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저 혼자 태교를 하며 아이를 품었죠. 시어머니가 무조건 시누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 임신 10주 정도에 시누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정기검진을 늘 시누이한테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 시누이 입에서 나온 말은 놀라웠습니다. 어머, 딸 있네? 엄마, 어떡해? 올케 뱃속에 아들 아니고 딸인데? 하여튼 올케는 참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 하냐? 네?
딸이에요? 아, 전 괜찮아요. 딸이어도. 어머님이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옳게 걱정이나 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에휴, 어쨌든 엄마도 알아야 하니까 내가 말할게. 기운 내라고. 진우이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듯이 말했죠. 전 딸이어도 너무 행복했지만 아들을 그렇게 바라온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 얼마나 저를 쥐잡듯이 잡을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누이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하에 쓸모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세상 사람 다 낳는 아들도 못 낳고 결국 딸이냐? 애 낳고 갈라서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갈라서라뇨. 그리고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짓는 건데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뭐야?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어울리기는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하나만 낳으랬더니 그것도 못하면 왜 살아 여기서? 애가 듣겠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혼이라뇨. 희성 씨랑 이혼 못해요. 그럼 저희 애는 어떡해요? 그럼 둘째도 딸 낳으면 어쩔 건데? 너 못 믿는다?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불러서. 그리고 어차피 애 키울 능력도 없는 것.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알겠니? 딸이라 안타깝지만 우리 핏줄을 능력 없는 어미 따라 가게 할 순 없지. 시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무조건 이혼만을 외치셨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가지고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물러나라고 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가 막히게 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엄마 말대로 하자, 이혼해.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 그냥 애 두고 나가. 그래서 새 출발해. 나도 너한테 더 이상 마음 없어. 뭐? 이혼이 쉽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맹세 기억 안 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준다며. 이게 사는 거냐, 너랑 나랑? 솔직히 너 애 생기게 한 거 내 실수야, 알아? 그 전에 정리하려 했어, 진작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애 낳고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완강히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이혼을 지지하는 시어머니, 얄미운 시누이,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딸만은 꼭 제가 데려가고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확고히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어머니. 애 낳고 애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딸이라고 어머니 원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네? 아무리 딸이라도 희성이 아닌데 비렁뱅이 밑에서 크게 할 수 있냐? 생각을 해봐라. 이 집에 살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텐데 네 딸 거지꼴로 키우고 싶어? 너처럼 한부모 가정 만들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게 하고 싶은 게냐? 다 모두를 위한 길이야. 어머니,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고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니였다면 자식 두고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된다. 어차피 능력 있는 부모가 애 데려가게 되어 있어. 애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알겠어? 저에겐 출산일이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었죠. 그러면서도 설마 정말 아이만 데려가고 날 내치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불안한 저는 애를 안고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울며 지새운 나날이 지나고 결국 출산을 하였습니다.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 그마저도 전 보지도 못하였네요. 신우이가 바로 아빠에게 데려간 것이죠. 전 회복만 하고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퇴원 후 집에 가던 날 대문 앞에 제 집만 덩그러니 나와 있었고요.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 볼게요. 네? 어떻게 낳자마자 얼굴도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정떼기만 힘들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알겠어? 우리가 예쁘게 잘 키워줄게. 재출발하렴. 택시 불렀다. 얼른 가라. 그렇게 전 아이를 낳자마자 생이별을 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생각하여 한강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죠. 정말 아이를 데려와도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아니면 시댁과 맞서 싸울 돈이 있나, 뭐 하나도 가진 거 없는 저를 생각하니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강 앞에 다다라서 신발을 벗어 던진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군요. 이 용기로 살자.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그리고 딸을 찾아오자. 어떻게 됐든 딸을 위해 살아가자는 마음이요.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23살에 시집와서 경력 단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여자가 하기엔 생소하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택시를 하다 보니 우연치 않게 많은 일도 접하게 되었는데 타있던 손님을 내려주자마자 손님이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일단 택시에 내려 그 손님에게 CPR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워온 CPR을 실행했죠. 일단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손님은 제 덕분에 초반 대응을 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손님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며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꽤 큰 중견기업의 사장이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텐데 정말 지나치지 않고 살려줘서 고맙네요. 에이, 제가 할 일을 한 걸요. 그래도 덕분에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내가 진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혹시 필요하거나 한 거 있어요? 말만 해요. 뭐든 들어줄게요.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이것도 못 해줄까 봐. 지금이 아니라도 좋아요. 언젠가 꼭 내가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언젠가 꼭 빚을 갚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밤낮으로 돈을 벌었어요.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익숙해질 무렵 제 택시만을 이용하는 콜 손님들도 늘어났죠. 물론 택시 일을 하면서 여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자 손님들이나 점잖은 남자 손님들과의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8년이 지나 그날도 역시나 택시를 몰고 가는데 하나의 콜이 들어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꼬마 손님을 태우고 꼬마의 부모님이 있는 곳까지 안전운전을 해달라는 콜이었어요. 그렇게 꼬마 손님을 태우려는 찰나 너무 익숙한 얼굴, 저와 너무 닮은 모습을 보고 백밀러로 아이의 얼굴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죠. 저의 어린 시절이라고 믿을 정도의 남자아이였어요.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눈이 계속 가 꼬마 손님에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안녕, 꼬마야. 혼자서 택시도 타고 의젓하구나.
아빠 엄마한테 가고 있는 거니? 기특하네. 의젓하게 혼자 택시도 다 타고. 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랑 오늘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픽업을 못 와서 오늘은 혼자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줌마도 너 나이만한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렇게 꼬마 손님이 타주니까 아줌마가 딸 생각이 나네. 주책맞게 흐르는 눈물이었네요. 그동안 참고 참아온 눈물이었죠. 갑자기 떨어져 있는 딸이 생각나면서 딱 요만큼 컸겠다 싶더라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내 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정말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눈물이었죠.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꼬마 손님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서 건네더라고요. 마음씨도 얼마나 착하던지. 아줌마, 울어요? 울지 마세요. 여기 제 손수건인데 이건 안 돌려주셔도 돼요.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고마워. 아줌마가 갑자기 주책 맞지? 손수건까지 건네주고. 크면 여자친구들한테 꽤나 인기 많겠는데? 이름이 뭐니? 윤우진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제가 오이를 못 먹는데 오이까지 먹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고맙기도 하죠. 저와 닮은 것도 모자라 오이를 못 먹는 것마저 똑같다고 하니 꼬마에게 더욱 눈이 갔습니다. 참 신기하였죠. 그래서 눈물이 흘렀나 봐요. 꼬마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전 너무 놀랐어요.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꼬마의 부모님은 저의 전남편과 재혼한 부인이었네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얼굴을 재빨리 숨기고 얼른 꼬마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착실하게 인사를 하는 꼬마를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리고 꼬마와 그 부모님이 사라져갈 때쯤 다시 그 자리를 찾았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이혼 후 한 4년 정도 뒤에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8살이라뇨. 지금 딱 제 딸 나이가 8살이었거든요. 전 제가 알아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아이를 태웠던 초등학교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접근했죠. 이 방법밖엔 없었거든요. 어머, 꼬마야. 아줌마 기억하니? 여기 네 손수건 돌려주러 왔어. 아무래도 우리 꼬마 손님 손수건인데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택시 아줌마다. 안녕하세요. 손수건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꼬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온 지퍼백에 고이 보관하였죠. 아따고!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털 지금 뽑은 거예요? 아따가워라. 왜 뽑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뭐가 많이 묻었네. 아줌마가 머리에 뭐 좀 떼주려고 하다가 모르고 잡아당겼어. 미안해. 아줌마, 이만 가볼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뽑아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맡긴 거였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친자검사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일주일 후 친자검사 결과가 나왔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이와 저는 99% 친자검사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낳은 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럼 전 딸을 낳았다는 핑계로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니까요.
이가 부들부들 갈렸어요. 신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짜고 친 판이었고 남편조차도 그 판에 끼어든 것이니까요. 전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아들을 뺏어올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그 집구석은 제가 요절을 내리라 다짐했어요.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철저히 조사했어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몇 년 전 제가 살려준 은인이 전 남편 회사의 하청을 대주고 있는 중견기업 사장이더라고요. 정말 모든 기운들이 저를 돕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 말을 들어줄지 아니면 듣고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니까요. 전 그렇게 사장님께 만나자고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택시 기사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그때 부탁 하나 들어준다는 거 지금 써도 될까요? 아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어 궁금했는데 당연하지요.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데 뭐든 다 들어줄게요. 얘기만 해봐요. 전 그 사장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돈 때문에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배신에 아이까지 뺏긴 사연 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 아이조차도 딸이라고 빼돌린 사실까지 말입니다. 아이를 8년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딸인 줄 알았고요. 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굴 한번 보지 못했죠. 얼마 전 우연히 제 자식을 만났어요. 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집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건 사장님의 도움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구한 사연이 있다니요? 아니 근데 제가 도와줄 게 있나요? 아휴,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네요. 사장님 회사에서 하청을 맡기는 회사가 전 시댁입니다. 주식회사 사무 말이에요. 거기가 제 전남편 회사예요. 아니, 사무 말이에요? 참나 윤 사장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부탁드릴 일은 사장님의 힘으로 그 회사를 무너뜨려 주세요. 제가 제 아들을 찾을 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오랜만에 꺼내본 기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행히 사장님은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다행히 들어주셨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더 필요한 건 없고요. 어차피 기사님 아니었으면 없었을 목숨.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을 꼭 되찾게 된다면 정말 이 은혜 평생 갖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렇게 계획은 시작되었고 사장님은 모든 하청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회사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손닿는 모든 회사들도 하청을 주지 말라고 오더를 넣어주셨죠. 갑자기 거래가 중단된 전 남편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를 걸었어요. 8년 만에 하는 전화. 그동안 번호는 알고 있어도 전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나야, 잊은 건 아니겠지? 우진이 소식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만나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까? 아니. 네가 우진이를 어떻게? 일단 지금 당장 만나. 내가 그쪽으로 가지. 우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그렇게 약속을 잡고 저희는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살았는지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더군요. 평생 모를 줄 알았니? 미친놈. 네가 사람이야? 아니 너네 엄마랑 너네 누나도 사람이니? 인간의 탈을 쓰고 애를 빼돌려? 딸이라고 그렇게 구박하더니 아들이었잖아. 아예 작정하고 나 내보낸 거지? 너네가 가만 안 둬. 그리고 우진이 데려올 거야. 이게 주제 파악도 아직도 못하네. 우진이 데려가면 네가 키울 자신은 있고 딱 봐도 겨우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오버 좀 하지 마. 너 요새 거래 다 끊기지 않았니? 그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신만복 사장님 알지? 내 부탁으로 거래 다 끊어주신 거야. 뭐? 네가 신 사장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 네가 그럴 능력이나 돼? 너 지금 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너네 집구석은? 용서 안 해 절대. 알겠어? 한번 망해봐. 모든 거 다 잃은 게 어떤 느낌인지. 그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몇십 통을 걸며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신 사장님 말로는 그 회사를 모든 협력업체들에게 하청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했네요. 직원들의 임금체불부터 사장님께 애원하며 전화 오는 전 남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 아주 최악의 상황일 때 소송을 걸었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이죠. 그리고 혹시나 아이가 받을 혼란에 대비하여 아이의 초등학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을 했죠. 아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숙했고 똑똑했네요. 이미 친엄마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요. 아줌마 기억해? 우진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줌마, 우진이한테 오늘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줄래? 기사 아줌마다. 아줌마, 무슨 말이요? 아빠가 낯선 사람이랑 오래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른 가야 하긴 해요. 아줌마가 우진이 친엄마야. 혹시 우진이 많이 놀랐어? 엄마가 아들도 못 알아보고 미안해 우진아. 아줌마가 내 친엄마라고요? 항상 우리 친엄마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할머니는 말을 안 해주셨거든요. 미안해, 우진아. 엄마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우진이 엄마 용서해 줄래? 정말 미안해, 우진아. 엄마도 우진이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 맞아요? 엄마, 우리 엄마라니. 나 이제 엄마랑 살래요.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엄마 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아들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고 늘 저를 그리워했다더군요. 아무리 할머니와 아빠가 잘해줘도 엄마 없는 삶이란 서러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였고 남편 측은 모든 자금줄도 끊긴 상황에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네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불법 친자 검사가 논란이 되었지만 약식 기소되어 저는 벌금형만 냈죠. 전 신우는 의사 면허 박탈해 친자와 양육권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아들이 다행히 저와 살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다행이었죠. 너무 고마웠네요. 지금까지 못 준 사랑 듬뿍 주리라 다짐했고요. 2년?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독한 년?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애 엄마라고 애를 데려가려 해? 그동안 입히고 먹인 게 누군데? 아줌마, 착각도 자유야? 아줌마 내가 빼돌린 내 아들, 이제 내가 찾겠다는데
누가 말려? 쫄딱 망했는데 우리 우진이 어떻게 키우려고? 전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이야? 네가 뭔데? 이 미친 거사? 끼리끼리 미쳐가지고 내 아들을 너네한테 맡길 수 없지. 정신이 제정신이어야 맡기지, 안 그래? 이 정도만이 다행인 줄 알아. 내 인생 너네 집에 시집와서 꼬였어, 알아? 못돼 처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제 그 잘난 돈도 없으니 볼 게 뭐가 있니, 너네 집안? 뭐야? 어디서 주둥이를 돌려 쪘단 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우리 장손을 네가 감히? 할머니, 고모,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한테 욕하지 말라고요. 그럼 할머니랑 고모 미워할 거야. 우리 엄마 몰아세우지 마요. 오진아, 내다 네 할미.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 우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진아, 이리 오렴. 당장 저 악마한테 떨어져. 주둥이 다 물어요, 아줌마. 폭발해버리기 전에. 이제 우진이 내가 책임져.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 당신들이 겪을 차례야. 알겠어?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한 와이프는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어요. 건선징악인 것 같았죠. 너무 멀리 돌아와 아들을 만났지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기분이라 행복했네요. 그리고 모든 걸 승소한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값진 순간이었어요. 8년 만에 본 아들이 저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줬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아들과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소송 이후에도 남편 측은 역으로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전 남편 회사가 쫄딱 망한 틈을 타 그 사장님은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의 학자금을 내주셨어요. 정말 그 사장님을 생각하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내 목숨 빚진 인연,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진이 학비는 평생 걱정 말아요. 아휴,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장님, 은혜 못 잊을 거예요. 아직도 난 기사님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소. 고마워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게 나도 은혜 갚은 일이니까. 고맙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이 저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베풀며 살아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기한 인연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가끔 아들이 제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다가도 아빠랑 할머니와 사는 것보다 지금 저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줄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이에요. 헤어졌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돌고 돌아 만난 우리 아들, 제 목숨이 닿는 날까지 아들에게 헌신할 예정입니다. 제 목숨보다 아까운 아들이니까요. 사장님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면 친가족처럼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시고 아들과 함께 인사도 간답니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그 어느 사이보다 정말 각별해졌네요. 외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든든한 친정 가족이 생긴 것 같아 이것 또한 행복이지 싶어요. 그리고 벌써 아들은 18살이 되었어요. 머리가 좋아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몸 다하는 날까지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네요. 제 글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랜만에 떠오른 추억 생각나는 대로 써봤는데 이젠 지나가버린 추억이 돼서 웃으면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귀한 시간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